저는 순간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사람도 과거에 멸콩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이 스타벅스 신세계에 대한 뭔가 이 이미지가 점점 저는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네.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임한 걸로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서러워서라는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마려워서 안 갔다고 하죠. 아니면 가려워서 안 갔다고 하거나.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 기자분들 다수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진짜로 서러워서로 들은 사람 손 한번 들고 눈 감고 국내 극우인사 대표적인 게 전 정치인이 장동혁이라 생각하는데 그 본인들이 하려던 외교를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시키니까 약간 좀 투정이나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저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용남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더 낫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이 시각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이틀째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중앙노동위원회 여기에서 만나는 게 오늘 하고 내일도 가능은 하다고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오늘 안에 좋은 합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희망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 장르만 여기도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아침에 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일부터 한번 정리를 네. 좀 하고 넘어가죠. 어제 이제 5.18이었잖아요. 5.18 관련된 이제 정치권의 뉴스도 있고 산업계의 뉴스도 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뉴스들도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5.18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식이었고요. 대통령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5.18 정신을 5월 정신을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이걸 담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표결이 이제 무산이 됐죠.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고 이러한 가운데 개헌안 재추진 의사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겁니다. 들어볼게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어제 기념사에서 이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제 직계 가족이 없는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정청래, 장동혁, 조국 대표 쓰리샷을 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는데 그 대통령 기념사 할 때는 이제 홀로 박수를 치지 않았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 때도 차렷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또 이제 공소취소 그 얘기를 끌고 나왔어요.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진정한 5.18 정신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권력 확장의 도구로 5.18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어제 논란이 됐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배지 를 나갈 때 뭐 뗐다 5.18 배지를 뗐다 이렇게 처음에 기사가 나갔었는데 이제 본인의 얘기는 5.18 배지를 뗀 건 아니고 행사장 입장할 때 무슨 기표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나갈 때 뗐을 뿐이다. 네, 저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 저 장면이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보였던 측면이 좀 있었죠. 뭐 그랬다는 네. 해석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그 장소를 나가는 것까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그 이물리안 행진곡 네. 그때도 옆에 있는 조국 대표 또 마침 또 바로 옆에 섰더라고요. 그렇죠. 뭐 야당들 쪽이 아마 순서대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옆에서 조국 대표는 굉장히 그 팔을 이렇게 잘 흔드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아주 꼿꼿하게. 네, 그런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또 오늘 한일 정상회담 두고는 뭐 친일 행위다 이런 이야기, 이런 논평을 좀 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이를 두고서 장동혁 대표가 호칭 존칭도 뺐습니다. 페북글에서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다카이치와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죽창가를 부르더니 뭐 우익 인사를 이렇게 만나는 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이제 성향으로 따지면 좀 극우 성향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뭐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복납도 하고 뭐 등등 독도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 만나서 뭐 지난번에는 신나게 드럼까지 치더니 선거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해 이거는 선거 앞두고 의도가 있는 만남이고 아무튼간에 둘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좀 극우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총리와 같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이건 친일의 행위다라는 뭐 외교하지 말란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진짜 어쩌라고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국내 극우 인사들도 만나는데 왜 극우 인사를 못 만날 게 있나요? 국내 극우 인사 대표적인 게 전 정치인이 장동혁이라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하잖아요. 네. 국내에 있는 극우 인사들도 초청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극우도 만나고 뭐 극좌가 있다면 극좌도 만나고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투격투격했던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도 얼마든지 식사하자고 하는데 그 거부했던 그 극우 인사 당사자가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피했으면서 이런 외교에 대해서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와 관련된 외교, 일본과 관련된 외교를 조금 늦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뭐 반일이다, 극단적 반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을걸요. 만나면 극단적 친일이다, 안 만나면 극단적 반일이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물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장단에 맞춰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게 네. 국민들께서 지금 다 머리 위에 물음표가 커다랗게 이렇게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좀 야당으로서의 비판은 전 늘 존중하기에 노력합니다만 이건 대체 어쩌라는 비판인지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어렵다. 네. 혹시 우리 저 김종혁 최고께서는 뭐에 대해서요? 두 가지 얘기하셨죠. 일부러 안 들으는 두 거 가지. 아니에요? 네. 두 가지 뭐 5.18과 관련된 게 있었고 네. 행사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뭘 뭐 먼저 두 개 다 얘기할까요? 그냥 해주세요. 네. 네.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그 만남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건 말이 안 생각해요.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아니,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러시아 그 대통령 옐친 대통령 옐친이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나 네. 제가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뭐 이런 사람도 안 만납니까? 다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그 안동에 와서 하는 것들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지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여당일 때도 뭐 그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법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여야 간에 그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트럼프가 와서 항공모함 타고 와서 뭐 윤석열을 구해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경주에 왔고 왕관 쓰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카이치도 뭐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도 와서 현재에 있는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극우나 극자 쪽에서 얘기하는 외교 자체를 이념적으로 자꾸만 몰아가서 네.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이것은 반대하는 거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 아까 5.18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5.18은 어떤 이제는 더 이상 광주의 전유물만도 아니고 진보의 전유물만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YS에 있을 때 5.18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그때 5.18 민주공원도 만들었고 그 보수 정권 있을 때 5.18을 제자리에 올려놨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전에 5.18에 대해서 했던 미적지근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 5.18 행사에 오지 말라. 내지는 너 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상가에 아버지하고 싸우던 사람이 조문 왔다고 그래서 당신 가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나가면서 이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비표를 띄워내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무적으로 좀 현명하지 못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를 네. 뭐 너 개헌해서 그 5.18 그 문구를 개헌을 해서 거기다 전문에 넣는 걸 반대했으니까 넌 오지 말라. 저는 그거 들어가는 거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네. 나머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놔두고 왜 그것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은 뭐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그 공격은 누가 한 거죠? 뭐 거기 이제 네. 유가족들이 있으시니까 네. 유가족들은 한해에 맺힌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장동혁이 저렇게 조롱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뭐 5월 정신이 광주의 전유물이다라고 주장한 사람 없고요. 당연히 전국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신으로 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 5월에 있었던 5.18이 사실은 군사 독재, 그러니까 전두환의 내란에 저항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건데 이번에도 12.3 내란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 인물만 하나회가 검찰 권력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등장인물만 전두환에서 윤석열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그 똑같은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반성 없이 이렇게 광주에 온다라고 하면요. 그 자체는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은 분이 가시면 당연히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운영하면서 윤어게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끔한 일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의 성향 자체가 뭐 극우적인 게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분이 일본 총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셔틀 외교 하시는 거지 극우 인사를 골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의 그 본인들이 하려던 외교를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시키니까 약간 좀 투정이나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저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건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 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광주 찾았었잖아요. 네. 그때 광주 분들이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거든요. 보수 정당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그래요. 진정성 있게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광주를 찾는 보수 정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면 그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줍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말씀 설명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5.18 행사 참여했던 것처럼 하려고 그냥 온 거니까 마음속에는 반성이나 이런 사죄의 뜻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가기 전에 가기로 하겠다면서 기자분들에게라도 내가 그 관련돼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5.18 관련 망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한다. 그리고 12.3 계엄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갔으면은 이런 반응 안 나왔죠.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갔으면 또 안 갔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것도 문제고 그렇죠. 안간 간 것도 것도 문제고. 반성하신 그러면 것도 문제지. 반성을 했었어야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 같은 분 말고 5.18에 대해서 망언하는 네. 분들 그렇죠. 툭하면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뭐 5.18 망언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뭐 아시다시피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녔고 저는 심지어는 강제 징집당했어요. 데모하다가 그래갖고 군대 강제 징집당해서 끌려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뭐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80년 광주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삶이 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뭐 그거는 뭐 저는 절감을 하고 그것을 그 폄훼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적어도 오늘 이제 간 거에서 장동혁이 서서 그 사랑도 명예도를 부를 때 이걸 왜 안 하면서 했느냐를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좀 아니 뭐 그건 아유, 그럴 근데 수 그거는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 너무 짜친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좀 하시는 거고 그걸 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채곤님께서 아니 그러면 가도 뭐라 그러고 또 안 왔어도 뭐라 그랬을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도 뭐라고 하고 안 와도 뭐라고 하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까 성시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내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당에서 사실은 이 계엄 문제 불법 계엄 때문에 한동훈 대표랑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광주에 와서 얼굴을 보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내란과 윤석열 내란과 과거의 전두환의 내란을 같이 겪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광주에 계신 분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지금은 비판하고 오히려 그 입에서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죄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평소에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적어도 5.18 행사에 참석한 그것을 놓고 왜 왔냐라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누구든지 지켜보면은 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 태도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아니 그동안에 뭐 국가의 뭐 어떤 굉장히 이렇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지금 현 정부는 얘기하지만 과거에 현대자동차 파업 때는 안 그랬고 철도 파업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면은 아 이거 내가 정권 잡은 입장에서 이 파업 그대로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입장이 바뀌고 나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정권을 잡았을 때든 혹은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든 어떤 극단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삼성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고 근데 네. 저는 아까 그 신 기자님께서 요거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밖에서 보는 시각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의 제1야당 대표였으면 5.18에 참석했을 때 그렇게 꿋꿋하게 아까 꿋꿋하게라는 표현이 저는 방점이라고 보는데 꿋꿋하게 고개 들고 반성이나 사죄 그런 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그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그 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애티튜드가 네. 있는데 애티튜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단순히 임을 위한 행정을 안 불러서가 아니라 이걸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애티튜드에서 느껴지는 광주 이 유가족들이나 이런 희생 그리고 그거를 기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장동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그 가만히 서 있었던 거는 제가 뭐 비판을 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런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띄잖아요. 네. 혼자만 다른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짚었던 거고 장동혁 대표는 갔잖아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를 가지고 이제 어제 또 공방이 있었죠. 어제 오후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왜 5.18 행사 불참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더러워서 안 갔다라고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 SNS에 이거 긁어다가 나 처음에 더워서 안 갔다는 줄 알았어. 더러워서 안 갔다는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실무근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더러워서 안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워서 안 갔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환영을 못 받는 우리의 처지가 아쉬워 서럽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더랑 서랑 더러워서 더는 파열음 서는 마찰음 더러워서 어떻게 뭐 날리면 시즌2 가요? 아무튼 네. 이제 녹취가 이제 딱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음. 했다고 전해드립니다. 뭐 해명을 했으면 본인이 말한 사람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논란 자체가 더러워서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네. 맥락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바이든 날리면 시즌 2잖아요. 근데 네. 바이든 날리면 때도 생각해 보시면 하도 이제 우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발리면이라는 제3설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더러워서 안 갔다라고 지금 한 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네. 해명은 서러워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또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라고도 기자들이 기사에 쓰던데 네.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서러워서라는 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마려워서 안 갔다고 하죠. 아니면 가려워서 안 갔다고 하거나
아니 뭐 발음을 만들어낼 거면 왜 꼭 서럽다고만 합니까? 아니, 뭐가 마려워서 안 갔다. 아니면 아까 뭐 더워서 안 갔다. 몇 점 하나 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말장난이고 뭐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속마음이 튀어나왔을 수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날리면 식으로 또 말장난하니까 이건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거든요. 네. 내지는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 다 들었을 텐데 그 기자분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정말 생각난 건데, 잘못된 행태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계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했을 때 회의장에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했던 분 이분 아닌가요? 다 촬영된 게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혼잣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모르고 밖으로 던져가지고 매우 논란이 됐던 분이 이 송원석 원내대표 아닌가요? 평소에 행실 자체가 평소에 그런 되게 마음속으로 해도 부적절한 발언을 속으로 꺼내가지고 그냥 뱉어버리는 그걸 못 참고 뱉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 이게 과연 더러워서일까 서러워서일까 그때 여당 대표를 향해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발언을 했던 분이니까 충분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끔찍한 발언을 했다는 걸 의심할 만한 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녹취가 있으면 저희가 좀 정확히 저희도 들려드리고 이제 판단을 받고 싶거든요. 마려워서인지 가려워서인지 더러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근데 이게 출입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이제 뭐 원내대표실이나 이런 데서 몇몇 기자들 앉아서 한 거기서 나왔던 발언이라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 기자분들 다수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진짜로 서러워서로 들은 사람 손 한번 들고 눈 감고 비밀로 해서 한번 투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댓글엔 계속 뭐 녹취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뭐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알려진 정식 것 같아요. 아마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간 자리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제 티타임 과정에서 뭔가 뭐 녹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까지는 아직은 없었는데 있대요. 네. 뭐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스타벅스로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아주 큰 논란이 있었죠. 5.18 46주년에 탱크데이라고 하는 마케팅을 하면서 대용량 텀블러를 파는 홍보 게시물을 올린 스타벅스입니다. 사진 보실까요? 네. 5.18 탱크데이 탱크 시리즈 오픈.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인데요. 책상에 탁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보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매우 불쾌한. 그러니까 책상을 탁 은 이제 억한이 죽었다. 이거를 이제 박종철 열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멘트고 텀블러에 탱크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 않나요? 그것도 공교롭게 본인들이 5.18에 쓸 수는 있을 텐데 예. 탱크 데이라고 썼다는 건 이건 뭐 의심의 여지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뭐 그냥 단순 마케팅이다 아니면 뭐 재미로 했는데 그건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궁색한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 마케팅을 기획했던 그리고 이걸 허락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하여튼 왜곡된 역사 인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그 극우적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예. 아주 뇌가 많이 좀 절여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거 네. 혼자 해가지고 혼자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룹 차원에서 한 프로모션 행사였는데 못 걸러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튼 뭐 스벅 측에서는 텀블러의 공식 명칭이 뭐 탱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분노했습니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글을 올렸고요. 네. 정용진 부회장이 정용진. 정용진 회장이 네. 영진 아닙니다. 네, 바로 이 스타벅스 대표를 네. 뭐 경질했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뭐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뭐 부적절한 마케팅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역사교육하겠다. 나부터 교육받겠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지금 뭐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지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종류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세게 또 나오고 스타벅스 있고. 본사라고 한다면 미국의 미국 본사. 예. 아. 네, 쉽게 수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겁니다. 네. 그 우리의 이 5월 18일 5.18에 대한 정서를 미국 거기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런 마케팅은 도대체 이걸 왜 마케팅이란 이름을 붙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회사 그럼 뭐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그러니까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보는 순간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몰랐겠죠. 몰랐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그룹 기업에서 이 정도 마케팅을 하면은 적어도 저는 수십 명, 수백 명은 알고 있었을 건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와 이건 그 여러 명이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니 이거를 막 비밀 마케팅 뭐 비밀 기획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정도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마케팅을 하려면 전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뭐 수백 명 이거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개되기 전까지. 네. 근데 이걸 내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이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구구나 이쪽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5.18 하면서 뭐 전두환 뭐 전땅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전탱크 뭐 이런 그런 거예요? 혐오 네. 표현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여진 사람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농담하는 것도 참 보면 역겨운데 이거를 회사의 마케팅에 썼다 활용했다 지금 무슨 생각인지 참 이 정용진 회장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바로 해임했고 역사 교육 받겠다고 하는 게 진심이면 좋겠는데 이 네. 사람도 과거에 멸콩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이 스타벅스 신세계에 대한 뭔가 이미지가 점점 저는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네.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임한 걸로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뭐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건 뭐 그건 본인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서로 뭐 허용할 수 있는 그 선은 한참 넘은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인데 우리 신규 변호사님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 내란을 정당화하는 거를 넘어서서 거의 미화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식으로 자기들은 이벤트로 저런 거 소비를 지금 한다는 게 지금 국민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지금 저항선에 걸린 건데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커피에서는 업계 대중적인 1위죠. 네. 예, 업계 1위의 위치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업인데 아까 우리 성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일탈이나 그 사람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그냥 이런 식의 그 이벤트 기획안이 밖으로 지금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상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역사 의식을 넘어서서 이 내란을 미화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단계까지 왔다. 네. 그래서 전 이거 앞으로 이거 정용진 회장이 어떻게 수습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내부에서 통제가 안 된 부분에 더해져서 정용진 회장이 멸콩 논란도 있었고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 인식들을 많이 표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분위기상 네. 이런 마케팅의 종류들이 그 안에서는 허용이 됐다가 이게 지금 바깥에까지 튀어나온 거 아니냐. 저는 안에서는 그냥 큰 문제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그렇게밖에 이게 짐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혹시 설명이 안 됩니다. 변호사시니까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을 소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을 누군가가 원하고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이 예. 지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가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러지는 지금 않다 보니까 네네. 결국엔 이게 뭐 법으로서 어떻게 행위자들을 규제한다 이걸 넘어서서 네. 이거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감정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냥 기업 운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불가능해지는 단계까지 갈 수위에 전 굉장히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감정선을 심하게 건드렸다고 봅니다. 예전에 뭐 지만원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좀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 왜곡 뭐 이제 역사 왜곡죄 이제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여파가 좀 길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뭐 불매 운동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그 스타벅스 신세계 주가 뭐 7%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잘못된 선택 하나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지금 이제 당장 효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5.18 관련된 다른 뉴스 뉴스도 하나만 있습니다. 더 볼까요? 네. 그 5.18 이제 기념식 앞두고 이제 전날 전야제 행사가 항상 광주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약간 뭐 이제 지역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뭐 약간 민중가요, 뭐 사회 풍장 이런 공연들이 좀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공연 하나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옛날 그 뱃놀이 노래를 개사해서 이제 공연자가 부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반민주 세력 혹은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동혁 혹은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막아낸다 이제 이런 의미로 개사를 좀 해서 쓴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이 드는 액은 한두잔이가 막아내고 네. 뭐 조중동이 뭐 드는 액은 뭐 뉴스공장이 막아내고 오세훈 시장 관련된 대목이 되게 그 뭘로 막아내요? 오세훈은 한강버스로 호르무즈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개사를 네.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아픔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전 국민이 추모를 하는 성격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좀 너무 정치 편향적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가운데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5.18의 어떤 공식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치 행사 그 자체고 나는 적어도 단 한 번도 5.18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왜곡된 인식을 가진 적도 없고 이제 그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내가 감사패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뭐 액을 막아내는 주술적인 공격을 하는 게 가당키냐 하냐 주최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성시훈 부대변인? 일단 5.18 정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죠. 잘못된 거고요. 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것도 아까 스타벅스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이분이 이런 논란 있는 노래를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관련된 개사에서 막 여기저기 돌면서 하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거에 대한 왜 걸러 필터링을 못했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니, 있었을 저는 이거에 공연과 관련된 기획과 관련된 주최 측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혹시 이번에도 혹시 가사나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되게 이게 정치적 편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상대방에 대한 조롱, 주술적 의미도 참 부적절한데 네. 이런 것들 필터링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아쉽고 이렇게 되면 5.18의 정신을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외부 세력, 그러니까 아까 그 장동혁 이슈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장동혁 대표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비판할 우리가 명분이 없어진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5.18에 대해서도 더 의미를 한번 새겨봐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정치 지형을 떠나서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그쵸. 부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분이 되게 많습니다만 적어도 보수정당 대표를 이끌 때 5.18과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한 번도 본인이 밝히듯이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그 광주 찾으면서 그쪽에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여줬던 걸 전 기억하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이렇게 다 그렇죠. 맞잖아요. 저는 보수정당의 5.18에 관련된 광주와 관련된 애티튜드로는 이준석 대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정치적 견해는 반대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게 TPO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5.18 전야제 때 지금 이런 가사를 개사한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 5월 정신을 헌법에도 넣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진영화된 그 가사. 물론 저 가사를 들으면서 박수 치시는 분들 한 계시겠죠.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만의 이게 전유물이 되면 그럼
그럼 개헌도 못 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국민들의 절반이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해야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정말 광주시 차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쪽에서 이건 좀 더 한번 좀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뭐 워낙 그 문제점들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이든 뭐든 간에 잘못된 건 비판하고 그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해서 너무 과한 비판이 있으면 그건 또 자제하고 그런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인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5.18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채의식도 가질 이유도 없는 그런 나이 47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네. 이제 40살이 된 사람이 태어나기 7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없는 거고 뭐 보수 정당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는 데다가 또 그 광주에 내려가서 무슨 뭐 참배도 하고 뭐 그런 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준석을 여기다 왜 소환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인데 왜 서울시장을 갑자기 여기서 선거에서 지금 선거 와중에 소환했는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진정성이 자꾸만 의심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요 정도로 5.18 관련해서는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소식도 짚어봐야 되는데 네. 먼저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행안위가 이제 긴급하게 소집이 됐습니다. 그 이제 GTX 삼성역 부실 시공, 순살 시공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이거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이제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제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실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 이제 국민의힘 측은 그렇지 않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맞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6개월 동안 은폐한 것이 본질이고 은폐한 주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오세훈 시장이 정신이 빠진 게 문제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허위 사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은 장관님도 실드 예, 주시는 겁니까? 네. 철근 누락은 뭐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다만 예. 이제 이것이 과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아마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오세훈 시장 어쨌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감리의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사의 발주처입니다. 예.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입장 발표할 때 음. 현대건설 자기들 실수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 돈으로 공사했다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 보강공사에만 국한되는 얘기고요. 전체 공사는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국비만 1조 넘게 들어갔고 서울시 돈만 3,600억이 들어갔고 네. 거기에 민간 돈 포함해서 하고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발주처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책임이 없습니까? 마치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걔네들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된 거야 뭐가 문제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 불감증.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강버스도 사실 처음에 이거 운행 안전한 거야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 뭐 그게 뭐 어때서 사고 안 났잖아. 지금도 똑같이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그 학부 전공 얘기하는데 제가 그 토목공학과 전공을 했는데 진짜요? 네. 이게 저는 근데 우리나라 토목 그 건설회사들이 네. 세계 탑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실수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보강공사하면은 제대로 아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토목 회사들은 건설 회사들은. 근데 이게 국민들이 요런 게 중간에 이게 순살 시공이 됐었고 이후에 보강했다는 걸 알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공무원장으로 끌어낸 다음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를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데 쉬쉬했던 거잖아요. 쉬쉬했던 그 은폐와 관련된 걸 지적하는데 안전하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아나무인 태도가 저는 그래서 그 기사만 나오면 다 알 수 없으니까 대체 풀로 어떻게 얘기할지 찾아보는데 단 한 줄도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어요. 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대형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10년 이상 이끌었던 분이 어떻게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억가해? 참 황당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는 이 보도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철근 빼먹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옛날에 뭐 저도 너무 어려서 모르죠. 와우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철근들이 하나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뭐 현대와 관련해서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 네, 또 네.
그 공사 부실에 대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좀 그런 식의 부정부패와 연관이 돼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 시공사 스스로가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신고를 한 거니까. 네. 그리고 50개의 그 기둥에 지금 철근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들어가고 전체 뭐 한 2,000개인가가 이게 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게 11월 달에 알려졌을 때 더 크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 삼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세훈 시장이? 공사를 바로 중단시키고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이런 식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위기 상황 뭐 하다 보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위기 자체보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극복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런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11월 달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박수 받았을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전에 예. 대해서 예.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문제 생기자마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하면 잘못은 아니니까. 네. 뭐 어떻게 시장이 그 설계 현장에 가서 다 이거 철근 몇 개 넣었어 이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부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봐라 이것 때문에 오세훈 때문에 지금 이 성수동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이런 게 생겨나게 됐다. KTX 그 GTX가 고속으로 가는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라고 이렇게 막 공포 마케팅하는 것도 좀 과하다. 왜냐하면 그 주변을 철근으로 둘러싸서 보강을 하겠다라고 보강공법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아까 성춘 대변인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믿을 수 없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그런 양쪽 모두에 좀 아쉬움과 과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서울시장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뭘 더 걱정했냐면 그 철근이 절반 이상 빠져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네. 그 이후에 5개월 동안도 공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실수한 사람들이 또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다른 공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라는 또 불안감이 시민들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불안 마케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정당하게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반응 자체가 뭐 정쟁적이라는 식으로 내지는 뭐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매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안전 관련해서도 한강버스 문제가 분명히 나왔고 네. 또 싱크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정의 지난 5년을 돌이켜 볼 때 안전이라는 거를 최우선 가치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항상 늘 후순위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건설 문제도 이거는 건설사의 1차적 책임이 있고 서울시가 2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관리 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서울시장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죠? 네, 어제 새로 나온 여론조사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원호 후보가 43%, 오세훈 후보 35%, 오차 범위 바깥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같은 MBC 조사에서 3주 전 조사에 대비했을 때 정원호 후보는 5% 포인트가 떨어졌고 오세훈 후보는 3%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바깥이긴 하지만 격차는 좀 줄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정원호 40, 오세훈 37. 여기는 이제 오차 범위 더 내에서 붙었네요. 조금 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그 지역별로도 좀 분석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남쪽, 북쪽의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나고요. 예. 지금 가장 그래도 이게 최신 조사인가요? 5월 16일, 17일이면?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오늘 19일이니까. 네. 자, 부산도 한번 가볼까요? 네, 부산 가볼까요? 네. 부산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부산 소속 의원들이 17명이거든요. 그 중에 14명이 모여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대요. 이슈는 부산 북갑의 단일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 없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가 오갔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단일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시점은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 여론조사에 경선에 뭐 이런 갑론을박이 오갔다고 해요. 네. 그 자리에서 단일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반대한 의원은 한 명이었다.
이제 뭐가 됐든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하자 뭐 이런 쪽으로 부산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그 살 길이 좀 열린다. 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죠. 단일화 될래야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명예훼손에서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붙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인데 경험상 1, 2, 3등 빤하지 않아? 하정우가 되는 거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하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탈영병 홍준표가 이제는 민주당으로 월북했다라고 또 맞받아읍니다. 아, 탈영하고 나서 월북까지 했다. 네. 자, 부산은 지금 분위기가 뭐 여기저기서 들린 얘기가 조금 뭐 다른 것 같긴 한데 혹시 세 분이 파악하시기엔 지금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뭐 단일화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네. 사실 단일화에 관심 갖고 있는 건 언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부산을 뛰고 있는 분들은 하정우 후보는 단일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건 말건 하정우의 정치를 해야 된다. 하정우의 선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리고 그 두 후보도 지금 사실상 뭐 한동훈 후보만 약간 오픈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도 사실상 단일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뛰는 거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논의를 계속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지지율이 저는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 나오면은 안 찍어요. 안 응답을 안 해요. 반대로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도 박민식 후보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단일화 갖고 자꾸 기싸움하고 막 싸우니까 뭐 그러면서 서로 막 그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점점 네.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단일화 어차피 단일화 되든 안 되든 우리 큰 상관없다. 하정우가 전재수 후보가 받던 표를 네.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 짧은 지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더 흡수할 것인가의 싸움이지 저쪽이 뭐 흩어지건 뭐 붙건 그거는 저희는 크게 그럼 지금 하정우 후보 지지율에서 더 올라가지 내려갈 건 별로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이미 그 저는 왜냐면은 그 지지율에서 뭐 숱한 초기에 약간 정치 초보갈 수 있는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전재수 후보를 20년 동안 보면서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아 새로운 하정우라는 애가 있는데 얘한테 줘야 되나라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남은 기간 동안 잡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쪽의 여부는 뭐 그렇게 어차피 저쪽에서 지금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갑자기 하정우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그 부산에 매주 내려가서 현장을 뭐 기자처럼 하면서 지켜봤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원래 하정우 후보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려온 후보잖아요. 네. 처음부터 30%대였어.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는데.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요. 그 지역이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자는 항상 뭉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 다 같이 하정우 후보를 밀었는데 지금 하정우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예요. 내려와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별로 올라갔다 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그 두 후보 그러니까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는 누가 보수가 대표 주자냐는 이미 가려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2주 전부터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되는 그 결과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다 보면 박민식 후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한동훈으로 후보가 점점 몰리고 올라가고 있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쯤 되면은 네. 그 하정우와 한동훈이 굉장히 아주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박민식 후보가 한참 떨어져 있는 2강 1약의 어떤 그런 형태가 고착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그분들도 알 거예요. 네. 아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그 부산시장이 되고 하정우 후보가 북갑에서 당선이 되면 네. 그건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수의 둑이 무너지는 거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진다.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18석 중에서 절반 이상 아마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파란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구도 지금 김부겸 후보가 뭐 거의 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편안하고 따뜻한 영남에서
세상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세상에서 잘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거고 야 우리가 지금 경남지사도 이기고 부산시장도 이기기 위해서는 한동훈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간이라든가 혹은 온건 보수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로는 뭐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결국 한동훈 너 왜 우리 안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정우 후보가 여전히 뭐 1위를 여론조사들을 보면 쭉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선거판이 하정우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북구갑 선거 자체가 공중전에서 막 누가 막 뭐 주도하는 거면 이게 별로 중요한 선거 현장에서? 네, 아, 현장에서의 현장에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세 후보 전부 다 밑바닥 민심 훑으면서 다니고 있지 저희는 막 관심 갖고 막 뭐 했네 뭐 올렸네 뭐 쇼츠 정치가 활발해졌네 이렇게 하지만 북구갑 국민들은 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누가 현장- 더 많이 나 찾아오는 현장에 가보면요. 네. 완전히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의 그 아이들 초등학생인 거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쯤 돼 보이는데 사복 입어서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너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 근데 야 나 한동훈이 말이야 가서 사진 찍었는데 야 우리한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동네마다 가보면 야 뭐 누가 어땠대더라. 한동훈 뭐 얘기가 많이 한동훈, 나와요. 하정우, 박민식 등등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역대 저도 뭐 선거도 치러보고 선거도 취재 많이 해봤지만 예. 이렇게까지 뜨겁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선거는 저는 그래요? 처음 봤고 아마 투표율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부산 북갑이 부산 북갑 투표율은 저는 70%는 훌쩍 넘을 거라고 봐요. 대개의 경우 한 60%대에서 네네. 지방선거 되잖아요. 거기 선거는 70% 넘어서 거의 대선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 공중전 뭐 해서 우리가 뭐 쇼츠 보고 여기서 뭐 릴스 보니까 그거는 그쪽 주민들은 관계 없다. 안 그래요. 가서 네. 보세요. 북구갑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좋은 현상입니다. 현상이다. 아 오늘 부산만 보고 끝낼 수가 없어서 네. 평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투표용지 인쇄 시작됐으니까 단일화 1차 시야는 이제 뭐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평택도 단일화가 이제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에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조국이 빨리 양보하는 게 답이다. 만약에 조국 낙선하면 본인 미래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용남 후보가 좀 더 치고 나가는 이제 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리 끝까지 뛰어가지고 험한 꼴 보지 말고 단일화하는 게 양보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보하면 어쨌든 그래도 양보한 조국이 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해버리면 여기 보궐에서도 패배한 조국이 되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 미래는 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평택도 지금 오자 구도인데 여기도 이제 예. 아마 단일화 지금 이슈가 나오는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님은 단일화를 하면서 조국 후보에게 사실상 이제 포기를 종용은 하는 건데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고 당도 다르고 조국 후보도 나름의 지금 선거를 뭐 진정성 가지고 전 뛰고 있다라고 보는데 의외로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뭐 들어와서 같이 정치하자 이런 내용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쓰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화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김용남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론의 형성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자꾸 조국 후보 걱정하시면서 방송 나와서 단일화 노래 부르고 다니시는 거는 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그 후보가 그 키를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단일화하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말한 대로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 없습니다. 근데 그 계속 뛰어서 자기가 당선되지 않아도 정치 생명
굉장한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뭔가 좀 명분 생색 내면서 그 민주당 후보 밀어주는 형식을 갖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을 텐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아마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하고 단일화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 유이동 후보의 지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우리도 진보 진영 단일화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물러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전히 물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저는 있다고 거고. 봅니다. 예. 저는 박지원 네. 의원이 요거 때문에 요 변수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김용남 후보보다 조국 후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드랍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그때 가서 막 단일화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김용남 후보가 뭐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가 당사가 강하니 양보하면은 적어도 그렇게 하면은 조국 대표가 출마할 때 했던 말을 지킬 수는 있잖아요. 국힘 제로를 위해 나왔다라는 거 말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건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 김용남 후보 지지하고 김용남 후보를 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나온 거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님의 전 진심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용남 후보 쪽에 악재가 하나 좀 터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네. 행적들을 이제 혁신당에서 열심히 파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 사건을 한 30여 건 변호를 했다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 범죄의 내용이 뭐 좀 죄질들이 좋은 사건들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딸을 네, 뭐 네, 성폭행을 네. 했다든지 그런- 아니면 뭐 남성들이 집단으로 이제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든지 이런 걸 변호했다 네. 이제 그런 의혹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이제 보좌진 폭행했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2015년인가 그때 이제 당시 보좌진의 뭐 정강이를 걷어찼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김 후보는 이제 여태까지는 뭐 실제로 폭행을 한 적은 없다. 내가 화를 낸 사실은 있지만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한 언론에서 그 당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있었고, 네.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후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사과문을 냈네요.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10년 전 초선 의원 시절에 저는 의욕만 앞서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었고 뭐 중압감에 짓눌려 당시에 이제 크게 화를 냈는데 전적으로 저의 미숙함이자 불찰입니다라고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용남 후보한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석고 대죄해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고요. 김용남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판이 바뀔 만한 이슈예요? 일단 보좌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 입장 표명을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네. 유권자들이 이런 사과문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봐주실 것인가에 달린 것 같고요. 이 변호 관련돼서는 저는 이건 지도부가 공천 관리를 할 때 그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 강북구청장 공천 관련돼서 네.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분을 이 성범죄 변호 경력 때문에 갑자기 드랍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여진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런 변호사로서 뭐 그 사람들을 뭐 두둔하고 그 범죄에 동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법적 구제나 아니면 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이승훈 후보를 드랍시켰으면 안 됐는데 드랍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참 당 차원에서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온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과거에 그런 거를 변호했던 이력각 때문에 이렇게 공격받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런 거를 또 비판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또 이것도 2년 전 총선 때 그 강북 쪽에 정봉주 후보가 당시 드랍되고 그때 조모 변호사님 거기 공천됐을 네. 때 그분도 그 경력 때문에 결국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분 공천을 주장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조국혁신당 막 지지하는 분들 그 옹호하는 분들의 다수가 섞여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변호 괜찮다라고 얘기하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건 아무튼 변호인들의 변호사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곧 입장을 밝히시겠지만 네. 과거의 변호와 관련돼서 이 정치권에서 좀 기준이나 잣대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매서운 파묘를 이런 뭐 우당이라는 곳으로부터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조국 대표가 나중에
합당 그리고 민주 세력의 뭐 통합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예. 겉으로 표면은 지금 어떤 인신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과거에 대한 검증으로 가고 있지만 예. 결국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익 중심 정치에 누가 더 부합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민주당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흐르는 견해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김용남과 조국이라는 두 상징 인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저는 이 변호 문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역을,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역과 동일치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어떤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변호할 본인의 직업적 사명을 수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변호사로서만 지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변호 활동을 했던 분이 나중에 정치를 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어떤 기준들이 오락가락하는 걸로 혼선을 주지는 말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감정선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본인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려서 할지를 조금 한번 좀 제시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 인물, 어떤 변호사가 문제 제기될 때 누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누구는 또 다르게 처리하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한번 뭐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용남 후보 과거 보좌진 관련된 이 논란은 뭐 많은 소문으로 이렇게 있었던 내용인데 네. 결국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합당은 어떻게 보세요? 합당이요? 예. 뭐 합당은 조국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뜻에 따라서 본인이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합당의 문이 조금 더 열린다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서 간다고 하면요, 저는 오자구도로 붙어도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합당의 히읗자도 나오기가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그 조국 대표의 어떤 처신에 따라서 네. 평가가 전 달라질 걸로 봅니다. 끝까지 완주했을 때 김용남 후보가 승리하면 그때는 합당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에 하나 다 달려서 유이동 후보가 혹시라도 이제 당선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되면 책임 공방이 그렇겠죠. 심해지겠죠. 예. 지금도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조국 후보가 네. 만약에 네. 뭐 합당도 전에는 안 한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또 합당에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만약에 합당의 마음이 있으시면요, 선거를 근데 이렇게 치르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서사를 가지고서 정치가 풀리는 건데 네. 지금은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모든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합당도 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꾹꾹 참고 네거티브를 안 하고 계신 게 아까 말씀하신 혹시나 조국 후보가 드랍을 하거나 그 뭔가 국힘 제로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합당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 아무리 해도 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텨주신다면은 진보 참아요? 왜냐면은 그 대신에 김용남 본인은 참고 네. 이런 공세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평택 선거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세훈 캠프에서는 지금 김재섭 의원, 저도 김재섭 의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데 약간 닭공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뭐 그냥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데 네. 우리 당 의원, 서울시 의원, 초선 의원들 훨씬 많은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대체 이런 김용남 후보, 뭐 정원호 후보 지금 선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나 스피커 볼륨 갖고 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문제네. 분명히 의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죄를 몰고 가세요 그렇게? 자, 그러면 짜투리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가 전체 7,828명이거든요. 그중에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으니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많습니다. 2,627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유권자가 눈 감고 후보 3명 지목하면 그중에 한 명은 전과자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과를 10건 이상 보유한 후보도 11명이나 됩니다.
1위 김병현 무소속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원 선거 후보자 정가 15범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무면허만 4건이래요. 무면허 4건. 네, 사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행, 범인 도피 교사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한 거죠. 네. 당에서 공천 잘 안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당별로 전과 후보 비율 보면 무소속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근데 진보당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약간 뭐 집회 관련해서 그런 쪽에 이력들이 많고 네. 이어서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 개혁신당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뭐였을까요? 음주운전. 맞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입니다. 전체 전과 보유자의 절반이 음주운전 한 건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이 폭력 전과라고 합니다. 교육감 중에도 전과인 사람들이 꽤 있군요. 교육감 중에도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 중에도. 예, 교육감 예. 후보들 가운데.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뭐 시도지사, 기초의원 등등 여러 선거 나오시는 분들 이제 비율이 있긴 한데 교육감이면 그래도 현저히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25.9%. 여기는 4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경찰 때리는 분도 있어요. 아, 예?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이런 후보들이 있더라 네. 하는 뉴스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쿨존 있잖아요. 네.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모든 스쿨존에는 그 민식이법 도입되면서 다 그 이제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 요거는 조금 개정을 하는 게 좋지 맞아요. 않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24시간 평일 공휴일 다 이제 스쿨존에 시속 30km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새벽이나 휴일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배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민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간 제외하고서는 조금 좀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시간대별로 차등을 주자라는 움직임이 있대요. 네. 요거 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그 이제 대통령직도 네. 그 박용진 의원이 있는 규제합리위원회에서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 과정에. 네. 요거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것 같고 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스쿨존에서 딱지 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많은 문제들보다도 오늘은 이제 저의 헤어스타일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파마가 풀릴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몇 주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거 빨리 고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될 때 미용실을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쳐내겠습니다. 관절 때문에 못 가신 거죠?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이제는 관절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됐네요. 여러분도 미용실, 예? 스쿨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관절이 좀 타야 돼요. 쿨존 브레이크 밟을 때도 미용실 가실 때도 여기 계단 내려가실 때도 관절 스타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 세라트린이 들어있는 관절 스타,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동시에 케어해 줍니다. 특히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쨌든 부산 왔다 갔다 하실 일이 많잖아요. 너 나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래요. 오랜 시간- 나이가 있어서 관절이 그렇죠. 오랜 시간 기차에 앉아 계시거나 차량에 계실 때 힘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부산 북갑이 또 이렇게 오르막길 많죠. 아, 많죠. 네, 관절 스타가 무조건 필요하신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많이는 못 드리지만 요만큼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절 스타와 함께 이번 선거 잘 치러내시고 네, 관절의 힘으로. 관절의 힘으로. 오늘 스튜디오 내려오실 때 계단 한층 내려오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저한테 하셨어요. 약간 진짜 쉬는 아까, 소리 비슷하게 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시면서. 아, 왜들 그러는 네.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앵커님께서 인사하실 네. 때 항상 늘 취임새처럼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예. 자, 하여튼 관절에 조금 더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하나 진짜로 가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 가져가세요. 네. 드시고, 네. 자, 안경 올리지 마세요. 눈 건강은 또 따로 있어요. 들어야 될 거. 루테인도 좀 주세요. 루테인 따로 다른 예로 있습니다. 오셔야 되는데. 네. 비전 스타인가 뭐 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 저희는 경제 썰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